네, 잘 쉬셨어요? 네, 확실히 활기가 좀 다르네요. 제 강의 들어보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이 PPT대로 잘 안 하다가 PPT대로 하려니까 예전만큼의 그 실력이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제가 막 재작년에는 전국을 다 거의 다 제가 강의를 다녔어요. 의무교육을. 왜냐면 이게 하나의 문제점이 아니라 우리 진보장 시스템의 문제점인데요. 지금 장애인위원회에 장애인당원이 별로 없어요. 그게 이제 진보당이 출범하기 이전부터 문제인데 2012년도에 아시죠? 2012년도에 제가 최초의 그 장애인 종북발갱이 이걸 명칭을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르겠지만 종북발갱이 장애인이라고 해야 될지 장애인 종북발갱이라고 해야 될지 아무튼 그 이후에 그걸 기점으로 정의당으로 가시거나 민주당으로 장애인 당원들이 많이 흩어져서 그 이후에 장애인위원회나 크게 보면 장애인 그 진보당의 윗분들이 공동대표단이나 이런 분들이 장애인 당원을 모르는 역량이 좀 부족하지 않나 싶고요. 또 밑에서는 장애인위원회도 그 몫을 다하지 못했고요. 저 또한 당원을 늘리고 장애인 당원이 진보당이 유일한 장애인의 희망이다라는 그런 관심과 기조를 세우지 못한 그런 잘못도 있고 이런 게 맞물려서 장애인 당원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의무교육을 할 사람도 별로 없어요. 물론 장애인위원회가 장애인 복지카드 기준으로 위원장은 복지카드 기준이에요. 장애인위원장을 기준을 할 만한 게 이 사람을 그 장애 평등 교육이나 또 우리가 추구하는 바는 장애 비장애를 가리지 말자 이렇게 추구하면서 누구는 장애인위원회에 받아들이고 누구는 장애인이 아니라고 장애인위원회 활동하지 말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장애위원장이나 임원은 복지카드로 하고 그 이외에 위원회 활동은 모두가 할 수 있게끔 열어놨어요. 누구나 자기가 장애의 공동의 문제와 진보당의 장애인 평등에 함께 하실 분들은 같이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했는데 의무 교육을 하실 분들은 아무래도 자기가 당사자가 겪는 어려움이 있어야 의무 교육을 할 수가 있어요. 제가 오늘만 놓고 봤을 때 이 자리에 오기까지의 과정을 말씀을 드리면 일단 아까 아흔 되신 아버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아흔 되신 아버님이 노원구 중계동에 제가 사는데 가까이 사세요. 지금도 자전거 타고 다니시는데 자전거로 한 10분 정도 거리에 사세요. 그래서 평소 때는 출퇴근 아버지가 해주시고요. 제가 재택근무한다고 그랬잖아요. 그건 돈벌이고 장애인 푸른 아우성 센터를 하는데 거기는 또 사무실도 노원구라 출근 시간에 오셔서 옷 입혀주시고 씻겨주시고 용변해주시고 그렇게 내보내주세요. 그리고 저녁에 있는데 저희 가족이 와서 해주고 이렇게 하고 오늘만 해도 그렇게 준비 다 하고 오늘은 시간이 변경이 됐잖아요. 여기로 와야 되잖아요. 활동보조가 있긴 하지만 활동보조 시간이 안 맞아서 활동보조 시간은 이 끝나는 시간에 또 아버지가 오셔서 준비해 주셔서 나왔어요. 그 과정을 하려면 아버지와 시간이 맞아야겠죠. 아버지도 이제 연세도 있으시고 하니까 병원에 다니시는데 병원 시간과 겹치면 저는 못 오죠. 그리고 장애인 콜택시를 불렀어요. 지하철 타도 되는데 지금 그 상계역에 엘리베이터 공사 중이잖아요. 엘리베이터 공사 중이라서 저게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고 아무튼 여러 가지 여건상 여기 시간 맞춰서
오기에는 장애인 콜택시가 낫겠다 해서 장애인 콜택시를 4시에 불렀어요. 여기 6시에 와야 되는데 왜 4시에 불렀냐? 배차가 금방금방 되질 않거든요. 서울 전체 인원의 대기자 159명, 그 노원구 부근 대기자 51명 이렇더라고요. 그게 순서대로 배차가 되느냐? 그렇진 않아요. 가는 지역에 따라서 가까운 데 이동하면 빨리 배차가 되고 또 병원에 간다 그러면 빨리 배차가 되고, 그래서 몇 시에 배차가 될지 몰라요. 그래서 준비를 어느 정도 하고 있어야 될지 몰라요. 그리고 택시가 어디서 올지도 모르고요. 물론 대부분 노원구 내에서 오지만 의정부에서 의정부까지는 아니지만 의정부에서 올 수도 없지만 아무튼 의정부 가까운 곳에서 올 수도 있고 도봉구나 창동에서 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한 15분, 20분 걸려요. 집에 오는 데까지. 그러면 그 시간 동안에 밖에 나가 있으면 제가 여기 와서 화장실 갈 시간을 계산을 해서 소변을 언제 보느냐. 그 시간까지 맞춰야 되고요. 그럼 아버지는 언제 집을 가실 수가 있냐. 그것도 다 상의해야 되고. 그 다음에 택시가 다행히 4시 반에 왔어요. 오늘은. 그래서 무사히 타고 왔는데 차가 좀 막혀서 좀 늦었고요. 택시를 탈 때 아까 그 복지카드라든지 카드 단말기가 기사님 그 앞에 하나 있고 대부분 차 기종이 스타리아 아니면 카니발이에요. 그래서 뒷좌석 앞에 있어요. 그러니까 맨 앞좌석 뒤에 단말기가 있는 거죠. 어딘지 아실까요? 제가 위치를 잘 설명을 못해서. 그러면 휠체어 타는 곳은 경사로가 맨 뒤에 있어요. 그러면 제가 그 카드 단말기를 찍을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찍겠죠. 그러면 어떤 방법이 있냐? 기사분한테 들여서 찍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우리나라니까 아직까지 가능하지. 문화가 그렇게 남의 걸 탐하지 않는 문화. 아까 말씀드렸던 순종적으로 자라서 착해서 그렇지. 외국 같으면 카드 그렇게 함부로 못 줘요. 그래서 옆에 제가 카드 지갑을 따로 갖고 다니는데 여기서 꺼내서 계산해달라고 그렇게 해요. 그렇게 해서 내릴 때도 그렇게 이제 하고, 근데 그거의 해결 방법이 단말기 하나를 배치를 하면 되잖아요. 저는 손을 아예 못 쓰기 때문에 어차피 도움을 받아야 되지만 손은 자유로우신 분들은 본인이 카드를 계산할 수 있는데 그 단말기 하나를 이렇게 기사분이 갖고 오시면 자기가 할 수 있는데 그게 안 돼 있다는 거죠. 그 해결 방법이 없는 게 아닌데 안 하고 있는 거죠. 거기에서 타인의 도움을 한 번 더 받아야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고.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오게 되는 과정이 또 오늘 제가 강의를 하기 때문에 옷을 후줄근하게 입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 옷이 뒤에 단추가 3개가 있어요. 이거를 저희 아버지가 또 관절도 안 좋으셔가지고 이런 옷을 왜 샀냐고 그러시고 꼭 이 옷을 입어야겠냐고 그러시고, 그럼 저는 또 오늘 갈 자리 때문에 입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그러면 또 저희 아버지 세대는 그나마 저는 좀 인정받고 자란 편인데 저희 아버지 세대는 네가 나가서 뭘 한다고 무슨 사회에 도움이 되고 사회는 너한테 무슨 도움이 되냐, 네가 돈을 버냐 그러시겠죠? 그런 개념이 있으시겠죠? 안 나갔으면 좋겠고 그리고 귀걸이도 안 했으면 좋겠고,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존중감, 내가 가서 그 사회에서 섞여서의 나의 역할, 이런 것들 힘이 빠지게 돼요. 가족에서조차 그러면, 그런데 사회에서는 어떡하겠어요. 오기까지의 과정이 그렇고요. 제가 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강사가 많지가 않아요. 근데 이런 그 장애 의무 교육을 하려면 이 PPT대로 읽기만 하면 감동도 없고 재미도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일상을 들려주는 게 더 와닿는데
비장애인 강사가 아무리 장애 감수성이 뛰어나도 이런 강의는 할 수가 없겠죠. 그런데 이번 장애평등교육 때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이유로 진보당에서 비장애인분들의 강사분들 훨씬 많이 오셨어요, 이번에. 제가 그걸 위원장일 때는 제가 그 장애인당원을 많이 길러내지 못한 책임도 있고, 또 여러분들 전국에 찾아뵈면서 장애위원회의 역할과 위상을 알려드리고자 다녔지만, 그 서울에서 서울 오는데도 이렇게 힘든데 KTX까지 타거나 KTX가 없는 곳에서 부르시거나 이러면 또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지역의 위원장님들이 오셔서 강의를 듣고 지역위원회를 강의를 한다든지 지금 이런 형식이거든요. 장애인위원회도 그렇고 의무교육 자체의 의미가 점점 그냥 해야 되니까 하는 걸로 가고 있지 않나, 좀 여러분들도 함께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장애인 당원이 그때 예전에 많았었으니까 민주정부당, 뭐 통합진보당 거치면서 많아져서 권리를 주장하고 해야 된다고, 의무교육 해야 된다고 하니까 만들었어요. 근데 정작 의무교육을 할 당사자가 지금 없는 거죠.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엊그저께 대전 충남도당에서 강의 요청이 왔는데 아무도 가실 분이 없어요. 지금 중앙장애위원장은 경남 진해에 사시고요. 근데 저 같으면 올라왔을 텐데 안 올라오시더라고요. 힘들다고. 그래서 이건 저희끼리 그냥 하는 얘기예요. 어디 가서 하지 마시고. 제가 생각할 때 그렇다는 거죠. 장애를 극복하는 얘기가 아니라 본인도 장애위원장으로서 그런 각오를 좀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좀 그나마 충남도당은 서울에서 가까운 줄 알고, 제가 서울촌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가까운 줄 알고 제가 가겠다고 하고서 루트를 알아보니까요, 서울에서 KTX로 지하철역은 그나마 가까워요. 저희 집에서 지하철 타고 지하철만은 3시간 넘게 걸리고, 거기서 문제는 거기서 끊겨요. 지하철 쌍용역이거나 천안 아산역이나 이렇게 내려야 되는데 거기서 그 강의 장소까지 갈 방법이 없어요. 그럼 장애인 콜택시밖에 없는데, 장애인 콜택시가 지역마다 다 달라요. 서울 택시는 서울에서 경기도로 넘어가서 어느 지역까지만 되고요. 또 그러면 경기도 장코를 갈아타야 되고, 이렇게 무슨 릴레이 하듯이 타야 되는데 그 지역마다 다 규칙이 달라요. 그래서 제가 충남을 가려면 거기에 등록도 해야 돼요. 서류를 보내야 돼요. 장애인 증명을 해야 탈 수 있는 거죠. 어떤 지역은 지금은 모르겠어요. 예전에는 가족관계 증명서까지 내야 됐었어요. 무슨 택시가 나를 증명해야 돼요. 무슨 취업하는 것도 아닌데. 그리고 그 지역에 장애인 콜택시가 몇 대가 있는지도 제가 모르고, 또 예약이 가능한 지역도 있고 예약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즉시콜이라고 그러거든요. 즉시콜밖에 안 되는 경우도 있고, 변수가 너무 다양해서 제가 시간에 맞춰서 갈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포기하는 단계까지 왔는데 그 충남도당에서 여기 장애 화장실이 없어요. 그리고 제가 간신히 활동지원사한테 부탁해서 차로 가기로 했거든요. 방법이 없으니까. 차로 가기로 했는데 주차장이 없어요. 아니, 오는 게 아니라 꽉 차서 주차할 데가 없다 그러세요. 그래서 제가 못 가면 비장애인이 가게 될 것 같아서, 다른 지역은 뭐 비장애인이 정해진 곳은 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거기 제가 가겠다고 한 이상 방법을 찾아야죠. 뭐 제가
안 해봤지만 기저귀를 차고 간다든지, 예, 또 그 강사를 섭외한 곳이니까 의무 교육이긴 하지만 섭외한 곳이니까 유료 주차장을 알아봐서 그 근처에 알아봐서 그 금액을 도당에서 지원을 해준다든지 이런 방법을 서로 찾아야 되겠죠. 내가 갈 수 없다고 포기를 하는 순간 거기는 의무 교육이 아닌 게 돼버리잖아요. 그리고 진보당에서의 그 논의에서의 그 성과, 그게 진보당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다른 강의 같으면 제가 그렇게까지 애쓰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진보당이니까 저도 그쪽 분들 만나 뵙고 싶은 목적도 있고, 그래서 지금 결론은 그렇게 났어요. 낮엔 좀 한가해서 거기 세우시면 되고, 또 2시간 이상 유료니까 유료 분해돼서 지원해 주시는 걸로 했고, 활동지원사차를 타고 가기로 했는데, 또 저 같은 경우는 아무 차나 탈 수 있어요. 옮겨만 주면. 근데 저희 활동지원사차가 옛날 1세대 투싼 아시나요? 또 기운 빠지셨어요? 투싼거부터 설명할까요? 투싼이 1세대가 2005년도에 생겼는데 그 1세대 투싼은 좀 높아요. 차체가 SUV가 높은데 저를 태우려면 제가 좀 무게도 나가고 경직이 있어서 아무나 태울 수가 없어요. 요령이 있어야 태워요. 그런 이제 여러 가지의 장애의 감수성, 이거는 불편한 게 아니에요. 좀 전에 제가 얼핏 저기 서영경 국장님인가? 오는데 불편하셨겠어요? 그러세요. 물론 불편한 거 맞아요. 근데 그건 불편한 것의 문제가 그 개념이 아니라 사는 것 자체가 힘든 거죠. 이 제도 때문에, 시스템 때문에 생존이 다 투쟁인 거예요. 그래서 장애로서 산다는 거는 어렵다, 불편하다의 개념이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바꿔야 될 세상, 진보당이 바꿔야 될 세상은 장애가 있지만 남의 도움 안 받고 장애인 스스로 장애인 맞춤으로 잘 살 수 있게 하는 세상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충청도 도당도 제가 길을 쓰고 가려는 이유가 하나하나 설명드릴 때마다 아 그러세요. 아 장애인 콜택시가 여기까지 못 와요. 그리고 또 화장실이 장애인 화장실이 없다는 것만 얘기하세요. 예를 들어서 장애별로 들어서 옮겨주면 하는 사람, 아예 못 가는 사람, 저 같은 경우 양쪽에서 잡아주면 조금은 걷거든요. 그렇게 해서 들어갈 수 있는 사람 다 달라요. 근데 단지 장애인 화장실이 없다는 것만으로 죄송하다고 해요. 그래서 저한테 먼저 장애인 화장실은 없는데 들어가실 수 있나요? 이렇게 하시는 게 맞다는 거죠. 그래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는 것. 어느 한쪽에서 죄송한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건물마다 장애인 화장실이 있어야 되는 문제고요. 그러면 제가 인천시당에 작년인가요? 제가 인천시당 갔던 게 앞에 청년당원 당원님? 예. 제가 작년에 갔던가요? 올해 아무튼 작년 교육이었어요. 예. 아 맞다. 2024년 교육이 조금 미뤄져서 올해 인천시당에 갔는데 거기 요계랑 의원님이 장애 화장실 있다고 가자마자 인사도 안 하시고 저기 장애 화장실 있다고 엄청 자랑하세요. 돈 더 주고. 근데 우리가 만든 건 아니고 여기가 장애인 뭐 센터였었나 봐요. 된 거를 들어왔다고 돈 더 주고. 그래서 예 자랑이십니다. 예. 아니 저한테는 이 어떤 측면에서 보면 감사한 일이고 어떤 측면으로는 되게 고마운 그런 신경을 써주신 게 고마운 일이지만 제가 강의하고자 하는 건 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장애인 화장실이 엄청 넓더라고요. 근데 그 넓으면 또 넘어질 수도 있어요. 오히려 좁아서 벽이 있어야 안 넘어질 수도 있고 그 장애인 화장실이 있다는 것만이 다가 아니다. 또 거기에 뭐 청소 물품 같은 걸 쌓아놓을 수도 있고. 아무튼 인천시장 가서는 그런 면이 편하긴 했어요. 그런데 편함과 불편함의 차이가 아니고 생존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저는 제가 참겠다고 하거나 기저귀를 차거나 해서 해결되지만 그건 개인의 문제로 돌리는 거죠. 지난번에 작년에 우리 촛불 행동할 때 제가 한 두세 번 갔었어요. 근데 제가 내리는 곳이 정광훈이 하는 곳에 내릴 수밖에 없었거든요. 집회하는 곳에. 그러니까 그냥 할렐루야 하는데 저는 처음에는 진짜 정광훈이 하는 줄 모르고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고 기독교 단체인 줄 알고 제가 모태신앙이라 여기서 이렇게 크게 기독교 부흥회를 하나 하고 봤더니 집회를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서부터 우리가 집회하는 쪽은 많이 가야 되잖아요. 거길 뚫고 가려면 그쪽 보수단체 쪽은 절대 안 비켜줘요. 우리 쪽으로 와야 이렇게 안내해 주시고 그러는데 제가 뭐 당 옷을 입고 가거나 그러지도 않았는데 제가 그쪽 기독교 단체 사람이면 저는 그냥 배제되는 거죠. 거기서 너는 안 와도 되는 사람. 근데 그나마 진보당 쪽 이쪽 촛불 하는 쪽에 오니까 저를 안내해 주시고 그나마 저를 알아보시는 분들이 안내를 해 주시더라고요. 근데 박희환 장애인위원장님 올라오시지 않냐고 언제 올라오시냐고 같이 가자 그랬더니 서울에 가면 깔려 죽는다고 화장실도 못 나간다고 못 오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위원장님으로서의 질책을 했어요. 당원이 위원장님이 안 오시면 되냐. 그게 평등한 시선이잖아요. 그런데 개인의 불편함은 제가 알겠어요. 불편함과 기본적인 해결을 하기 어렵다는 그 두려움, 또 지역에 사시니까 서울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은 알겠어요. 공감은 해요. 그럴 때 우리 진보당에서 해줄 수 있는 건 없을까? 제가 토론을 안 한다고 그랬는데 토론 과제 중에 하나가 이런 게 있었어요. 지금과 같은 상황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럴 때 가장 옳은 방법, 그러니까 이분법적이죠. 같이 그냥 참여하게 하느냐, 어떻게 해서든 참여하게, 내가 화장실 해줄게, 나를 따르라 하는 사람이 있거나 아니면 안 올라오고 그냥 장애인 집회나 그럴 때 오거나 이런 이분법적인 생각 말고 진보당은 새롭고 진보당은 창의적이어야 되니까 좀 더 다른 방법은 없을까 고민하셔야 된다는 거죠. 거기에 대한 해답과 해설까지 있어요. 있음에도 정답을 알려드리기보다 그 집회에서의 정답이 아니라 그런 풀이에 대한 개념을 아셔야 된다는 거죠. 이 사람이 동지로서 꼭 이 자리에 해야 되냐, 오늘 꼭 해야 되냐, 다음에는 다른 집회, 현안 집회에 나오라고 해야 되냐, 아니면 어떤 방법으로라도 그날 뭐 도와줄 사람은 배정해서라도 같이 해야 되냐, 아니면 활동지원사를 그날 배치할 수 없냐는 개인의 문제로 돌리느냐, 뭐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겠죠. 그걸 같이 고민해주고 또 특히 지도부의 서 위원장님께서 고민해 주셔야 할 문제입니다. 서울에서 집회 많이 하니까. 네. 되게 장난기 있는 얼굴로 가볍게 내를 하셨네요. 제가 갈 때 뵙지도 못했는데. 네. 그래서 그나마 서울 내에서는 그나마 나아요. 저도 지하철 타고 강화문역에서 떠밀려갖고 못 내려보기도 했고요. 정차 못한다고 더 가보기도 했지만 서울에서 서울 이동하는 건 그나마 나은데 지방에서 올라오려면 그 집회를 가자고 올라오는 건 장애인으로서의 굉장히 힘든 어려운 지점이라는 거. 장애인이 집회 갈 권리를 보장해 주는 게 진보당이 아닐까 싶네요. 변혁의 역사가 그렇습니다. 당사자 중심, 당사자 권리 중심. 여기서 당사자라고 하면 누구나 당사자가 될 수 있어요. 성소수자, 노동자, 농민, 빈민, 누구나 자기가 속한 것에선 당사자겠죠. 근데 제가 장애인 의무 교육을 하니까 저는 당사자를 장애인으로 지칭하겠습니다. 그래서 당사자 권리 중심이고요. 또 하나는
저희 아버지가 중심이 돼서 저를 돌봐주신다고 했잖아요. 별명 중에 하나가 119예요. 조윤숙 119. 사람이 다른 가족들이 저한테만 시간을 맞출 수가 없잖아요. 개인의 생활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활동지원사는 정해진 시간이 있고. 근데 만약에 갑자기 뭐가 이렇게 차가 막힌다든지, 제가 또 갑자기 집에 들어가야 될 일이 있다든지, 화장실이 급하다든지, 그럴 때 제일 부를 수 있는 게 아버지밖에 없어요, 저는. 그래서 올해 제가 고민이, 앙은이 다 돼가시는 아버지가 과연 얼마나 해주실 수 있을까, 나를. 그리고 몇 년 전에, 한 2년 전쯤에 저를 드시다가, 화장실 데려가려고 드시다가 장이 이렇게 탈장이 돼가지고 수술을 하셨거든요. 그때 이제 아버지의 부재가 컸죠. 3일 동안 입원하셨는데, 저는 일단 나가면은 남의 도움을 받을 수는 있어요. 근데 나가기까지가 문제죠. 그래서 나가면 활동지원사도 만나고 또 지나간 사람한테라도 부탁해서 화장실을 갈 수가 있는데, 집에 있으면 아무것도 못하죠. 그래서 나가는 것만 노원구 지역위원회에 얘기를 해서 그 3일 동안 우리 유럽 동지도 하루 와줬었고 나가는 도움을 받았어요. 근데 그때 그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아버지가 없는 내가 존재 가치가 있을까? 존재할 수가 있을까? 정말 심각한 문제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그나마 아버지가 중심이 되셔서 지금까지 해주고 계시지만, 그렇지 않은 장애인들 또 제가 이용하고 있는 활동지원사나 이런 시스템을 모르고 있어서 인간다운 삶을 못 사는 시설에 계신 분들, 정보력이 부족해서 한글을 몰라서 못하고 계신 분들, 이런 분들은 우리가 지금 투쟁하고 노동하고 농사짓고 있는 가운데서도 나 자신조차 내가 누군지 모르고 살고 계시는 분들이 장애인이 아닐까, 저는 그런 깊은 고민도 한번 해봤습니다. 이게 참 저도 빨리 성숙했어야 되는데 아버지 그러고 나서 조금 더 성숙해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막내고 저는 가족의 도움을 많이 받고 자랐고 가족의 도움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살았어요. 누가 누구를 희생한다, 아버지 삶을 희생하고 가족 삶을 희생한다, 이런 생각을 전혀 못하고 굉장히 당연하게 살았거든요. 근데 아버지가 딱 3일 병원에 입원하셨는데 현타가 왔죠. 그리고 내일 모레 아버지가 또 백내장 수술을 하세요. 그러면 또 하루가 비는데 그때는 또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이고, 그 아버지가 손가락이 이제 관절염 때문에 수술하시려고 날짜 잡아놓고 수술 때 딱 들어가셨다가 이제 수술하십시다 했는데 문득 윤숙이가 못 움직이겠구나, 당장에 이제 손가락이 불편하셔서 수술하시겠다고 해놓고서 나 오늘 안 되겠다 그러고 나오셨대요. 아버지 인생에 잘한 게 그거 딱 하나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게 있죠. 우리 노원구에 노원구 지역위원회에 저보다 더 중증일 거예요. 그 지서진 당원 아들, 저보다 심한 걸 혹시 보셨어요? 선생님은 보셨어요? 더 심해요? 장애인 부모님이 계신데, 제가 장애인 당사자로 사는 것과 장애인 부모로서의 사는 삶이 또 달라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의 삶이 장애인 부모로서의 사는 삶이죠. 우리나라는 가족 중심주의가 있지만 또 가족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국가의 그런 시스템도 작동을 해요. 그래서 이제 노령화 사회에 접어들면서 장애인의 예를 드는 게 물론 의무교육에서 맞지만, 여러분한테 와닿기로는 노인이 되는 문제, 또
노인을 모시고 사는 문제. 지금은 요양병원에 모신다고 하지만 여전히 가족 내에서의 케어도 있잖아요. 그래서 노인이 자신이 노인 되는 문제도 있지만 노인을 모셔야 되는 문제, 이런 것들이 가족의 그런 변화를 또 가족의 구조의 변화와도 맞물리지 않나 싶습니다. 장애인 부모님의 삶을 제가 노원구에 이 전동휠체어를 타는 과정이 사게 되는 과정이요. 제가 돈 그냥 딱 주고 그러니까 돈이 있으면 그냥 주고 사는데 지원을 받으려면 건강보험공단에 가야 되고요. 그 전에 지정된 병원에 가서 이 사람은 전동휠체어를 탈 수 있냐 없냐 자격심사를 받아요. 그래서 전동휠체어를 받으려면 인지능력이 있어야 되고 어느 손을 더 잘 쓰냐를 봐야 돼요. 그거에 허가가 떨어지면 건강보험공단에 가서 그 서류를 내서 허가가 떨어지면 받을 수 있거든요. 그 전동휠체어도 해마다 못 사요. 6년이 지나야 사실 또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6년 안에 고장이 나면은 제 돈 주고 사야 되죠. 그 건강보험공단에서 장애인 노원구에 지금 6학년일 거예요. 장애인 부모님을 만났는데 저한테 하소연을 엄청 하세요. 진보당에 엄청난 기대를 걸고 왔는데 장애인에 대한 정책은 그 지원이나 정책은 다른 당과 별반 다를 게 없는 것 같다. 이거는 장애인 감수성을 가진 사람만이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당에 대한 실망이나 그렇다기보다 진보당은 다를 것이라는 기대, 그거에 못 미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당이 앞으로 장애인의 감수성을 기르자, 이것보다 다른 사람의 감수성을 좀 더 이해하고 그런 여유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당은 진보를 추구하면서도 삶이 팍팍하니까 남을 돌아볼 여유가 없는 것 같아요. 참 아이러니하죠. 모순되죠. 내가 하루 벌어 하루 살기 힘들고 그렇기 때문에 여유가 없어요. 그런데 그건 여유가 아니라 내가 살려면 다 같이 살아야 되기 때문에, 또 우리가 정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꼭 변화하는 장애인의 삶도 또 나와 연결고리도 같이 찾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거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장애인의 성 제가 나중에 보내드린 거 열어주세요. 이것도 제가 서울에서만 말씀드릴게요. 서울시장에서만 말씀드릴게요. 김명희 위원장님 혹시 다른 데 가서 무서워하지 마세요. 네. 장애인의 성 파트가 작년에도 따로 제가 강의를 했었죠. 근데 이번 그 강사 양성에서 빠졌어요. 그래서 이것도 제가 한 달 정도 넘게 건의를 했는데 안 들어갔어요. 자, 네? 아까 이제 활동지원사 지원을 비롯해서 아버님 도움을 받는다고 하셨는데요. 그러면 지금 현재 몇 시간 정도 지원을 받고 있고, 그리고 몇 시간이 더 이제 추가되어야 조금 더 유택한 생활을 할 수 있을지 혹시 그런 의견 주실 수 있어요? 지원 받는 거야 24시간이 딱 정해져 있고요, 저는. 그리고 지금은 한 달에 370시간 정도 받고 있어요. 받고 있는데도 뭔가 빈틈이 있는, 사각지대 뭔가 빈틈이 있는 거예요? 그럼요. 하루로 따지면 한 8시간밖에 안 되거든요. 그것도 시간이 제가 필요한 시간이 아니라 정해진 시간이고요. 그날마다 변화가 있는데, 아까 예를 들었다시피 밖에 있다고 갑자기 화장실이 급한데 활동부의 시간이 아닐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제가 장애인의 성이 제가 강의를 할 때 우리 당의 유일한 장애인 정책이라고 말씀드렸었죠. 근데 이게 의무교육 때 빠졌습니다. 그래서 서울만 제가 특별히 넣습니다.
이런 게 자꾸 뭐랄까 성이라는 분야 이런 게 자꾸 또 새로운 것에 대한 분야가 빠지게 되면 당 전체가 정체가 돼요. 진보당이 정체가 되면 보수가 되겠죠. 저희는 계속 새로운 걸 추구하고 새로운 정책을 개발해야 되는데 있던 것도 빠지면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서울만 넣습니다. 서울하고 충남만 지금 들으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성이라는 거는 장애를 떠나서 여러분들 성평등에선 들으시겠지만 제가 성평등을 많이 들어봤는데 약간은 여성과 남성의 균형을 맞추는데 좀 퍼센트가 많죠. 근데 장애인의 성은 남성과 여성이라기보다 예전에는 장애인의 성이 무성적인 존재로 많이 알려졌어요. 시설에서는 남녀를 따로 분리해 놓고 만나지도 못하게 할 때가 있었고요. 근데 여러분들 자립생활은 대부분 아시죠? 장애인 자립생활 또 기운 떨어지셨네요. 지금 제가 땀을 많이 흘리고 있는데 장애 때문에도 있지만 열심히 강의를 해서 땀을 흘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열심히 들어주세요. 대답도 좀 열심히 해주시고. 자립생활이라는 거 강의 때 많이 들어보셨죠? 장애인이 완전히 혼자 사는 게 자립이 아니라 자기가 선택한 삶을 사는 게 자립인데 그동안 2000년대까지는 시설에서 뭐 의료적으로 장애 진단을 받고 자기 선택적인 삶을 살지 못했다면 2000년대 이후에는 자립생활센터도 생기고 자립의 개념이 도입되면서 활동지원사도 생기고 이동권이 생기고 이동을 함으로써 이동에 필요한 활동지원사도 생겼죠. 그럼으로써 2000년대 초반에 오히려 장애인성에 많이 대두가 됐어요. 이게 중요성이. 그때 장애인의 성적 권리가 막 하늘 치솟았죠. 그래서 그때 장애인의 성은 무료로 누가 도와줘야 된다고 주장하시는 사람들도 꽤 많았어요. 주로 남성 장애인분들, 중증 장애인분들 위주로. 그러다가 2010년도 넘어오면서 장애인의 성이 급속히 관심이 떨어졌어요. 왜냐? 혼자 살거나 자기가 자신의 삶을 선택하게 되면서 이제 자기가 뭐 롯데마트든 어떤 물건도 사고 서류도 띄고 주민센터에서 서류도 떼어보고 그러다 보니까 내 옆에 누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누가 도와줬으면 성 욕구를 풀어주는 것에 초점을 두다 보니까 자극적인 것에 초점을 두다 보니까 장애인 스스로 연애와 사랑과 성에 대한 걸 모르는 간과한 채 관계적인 거에서만 꽂힌 거죠. 그래서 장애인 성 도우미는 국가가 해줘야 된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한 4, 5년 동안 반짝하고 말았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그때부터 시작을 했는데 장애인 성에 대해서 시작을 했는데 연애를 어떻게 하는지 또 관계를 어떻게 맺는지 이런 걸 질문하기 전에 성이란 무엇인가 또 내가 살아오면서 형성된 성의 가치관이란 무엇인가 남자는 뭐고 여자는 뭐고 또 다른 성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왜 추구하는 것이며 내가 이 생을 살아오면서 남자를 좋아하는지 여자를 좋아하는지 이런 것도 고민해보지 않은 채 무조건 사람을 만나서 욕구만 푼다. 이거는 동물과 다를 바가 없지 않겠어요? 그래서 장애인도 성적 권리가 있는 건 물론이고 그 권리를 어떻게 행사를 하느냐 국가는 무엇을 도와줘야 되느냐 이것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주장했던 게 장애인 성 전문 상담소를 설치하는 것. 수화가 필요하면 수화 전담을 전달사를 두고 또 지적장애인에 맞게 상담을 많이 해야 되는데 제가 2000년대 중반에 개설한 카페가 장애인 프리나우성 익명 게시판, 성상담 게시판 익명 게시판이었어요. 거기에 뭐가 많이 올라오냐면
여성 장애인들이 눈이 높다. 그리고 남성 장애인은 장애인인데도 남성이 욕구가 강하니까 풀어줘야 된다. 이거 거의 대부분 많았어요. 그리고 조선일보나 메이저 언론에서 저를 인터뷰를 한번 해가면 남성 비장애인분들이 많이 와서 내가 도와주겠다. 뭘 도와줘요? 어떻게 도와줘요? 그런 거에 대한 아무 고민 없이 그냥 욕구만 풀어주겠다. 이 생각이에요. 아, 장애인도 성적인 욕구가 있고 그렇구나. 그러면은 불쌍하구나. 다시 회귀하는 거죠, 옛날로. 장애인이 불쌍하다. 그러면 지금까지 쌓아왔던 장애인의 존중, 장애인의 인권, 인격 다 그냥 말살되는 거죠, 도로. 그러면 집안에 있으면서 장애인이 벨 누르면 도우미가 와서 성관계해주고 가고 국가에서 돈 주고 이걸 바라는 건가요? 그러면 과연 성적인 욕구가 해결이 되느냐? 그 고민부터 출발한 게 장애인 성이고요. 제가 장애인의 성을 정책으로 넣게 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예요. 최근에 제가 들어온 상담은 그러니까 부부는 하나죠. 한 부부가 2명 다 자기가 아주 심한 장애인이세요. 제가 상담을 실시하려고 보니까 전화 통화도 안 되고요. 당사자의 정보를 얻을 수가 없어요. 활동지원사를 통해서 들어야 돼요. 그러면 그 개인적인 얘기를 하실 수가 있을까요? 없겠죠. 부부 생활인데 직접 들어야 되는데 활동지원사를 통해서 들어야 돼요. 그래서 그걸 해결하는 것도 하나의 과제예요. 장애인의 성뿐만 아니라 성 자체가 굉장히 개인적인 거기 때문에 보호받아야 되는데 오픈이 돼버리는 거죠. 저도 이제 그거에 대한 그 윤리, 비밀 보장을 해야 되는데 장소도 활동지원사가 옆에 있어야 되니까 그런 것도 가장 큰 고민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그런 걸 체계화할 수 있는 장애인 맞춤 상담. 그러면 또 수화 통역한 전달하시는 분이 그 청각장애인이나 시각장애인의 경우에 상담자가 청각장애인의 경우에 수어를 전달하는 사람들도 그 정보를 알게 되잖아요. 그래서 전문 상담가가 있어야 된다. 수어를 할 줄 아는 장애인성 전문가가 있어야 된다. 또 지적장애인을 또 한 분의 상담자는 자폐분이신데 그냥 간신히 옆에서 툭 치면 이 정도 대답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자위를 너무 많이 하셔갖고 피부가 상하셨대요. 그런 분을 제가 교육을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러면 또 옆에 누가 있어야 그런 분들이 또 안정이 되니까 자폐를 가지신 분들은 누가 있어야 되면 또 오픈이 되겠죠. 그래서 성고유의 상담을 할 수 있을지가 고민입니다. 그 자폐에 맞는 자폐 전문 성 전문 상담가 이렇게 그리고 또 성에 대해서 인지하시고 성을 이야기하실 수 있고 상담을 요청하실 수 있는 분들은 그나마 시설에서 나와서 인지가 되시는 분들이에요. 시설에서 막 나와서는 성에 대한 걸 전혀 모르고 나오셔서 이게 연동이 되어 있습니다. 자립생활센터에서 파견하는 자립생활센터가 운영되는 방식이 국가 위탁이거든요. 그러니까 자영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활동지원사와 이용자가 많아야 장사가 되겠죠. 센터가 운영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용자가 많아야 되니까 이용자는 한정이 돼 있고 사회에 아직 나온 장애인은 한정이 돼 있고 이용자는 주로 서울에 밀집되다 보니까 서로 경쟁이 되고 그러다 보면 활동지원사도 그만큼의 수요가 있어야 되는데 활동지원사 급여에서 몇 프로를 떼어서 자립생활 운영을 해요. 그러니까 10,000원이 시급 10,000원이다. 그러면 거기서 25%까지 최대 25%까지 수수료를 뗄 수가 있어요. 그러면 활동지원사는 활동지원사대로
뭐 월급 급여가 보장이 안 되니까 여성분들 중에서 60대, 50대 중반 이상, 60대, 70대까지의 활동 보전이 많이 오게 돼요. 남성 젊은 활동 지원자분들이 없어요. 왜냐면 이게 1년마다 재계약이고 이직을 한다고 해서 그게 사전 경력이 인정되는 것도 아니고 당사자가 시간이 많아야 급여가 되고 그래서 이게 자립생활과 장애인은 성과도 무관하지 않다. 남성 이용자를 여성 활동지원사가 가게 되면 성에 대해서 모르고 나오기 때문에 스킨십을 은근히 하시는 분도 많대요. 그게 성희롱인지 성추행인지 모르고 알고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모르고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도 장애인 성범위내에서 교육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러니까 장애인의 성이 해야 되는 그 분야와 범위가 엄청 넓습니다. 또 여성 장애인들이 생리를 할 때 그럴 때 활동지원사가 어디까지 도움이 될 수 있냐 그런 걸 좀 터부시하는 분도 있을 거고 이런 거에 대한 교육이 장애인 성에 대한 교육이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활동지원사 분들의 교육에는 장애인의 성이 또 빠졌어요. 예전에는 제가 했었는데 종북 발견이 되고 나서는 그것도 끊겨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아예 그 챕터가 없어졌어요. 성이란 게 남녀 관계뿐만 아니라 인생 전반에 걸친 문제인데 그래서 지금 장애인 의무 교육에도 장애인성이 빠져 있다는 게 저는 아주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김용현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많이 건의 좀 해주시고 문제의 심각성이나 이런 걸 함께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장애인위원회가요 지금 너무 고립이 돼 있어요. 그래서 또 개인적인 위원장님의 사정상 지방에 계시다 보니까 좀 범위가 한정되는 것도 있고 그래서 많이 그런 거를 장애인위원회에 맡겨주지 마시고 건의도 해주시고 활동할 수 있게끔 활력을 좀 넣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말로 많이 시작을 하죠. 여러분도 장애가 될 수 있습니다로 많이 시작하는데 저는 그 말은 별로 그게 여러분들한테 와닿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오히려 노인이 될 수 있다는 게 더 와닿을 것 같거든요. 누구나 장애인이 되는 것보다 노인이 되는 건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노인이 되면 장애는 생긴다. 그걸 감안하셔서 장애인위원회와 내가 무관하지 않고 장애인위원회가 활동을 뭘 하지 궁금해도 하시고 장애인위원회가 해야 될 일을 안 했다거나 하고 있는 일을 칭찬을 한다거나 이렇게 궁금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의무교육도 이런 걸 좀 넣었으면 좋겠다. 새로운 걸 했으면 좋겠다. 이런 것도 많이 의견 주시고 내년에 지방선거에서 우리 출마하시는 분들이나 운동하시는 분들도 대의원 각자 영역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나와 장애 영역이 무관하지 않다는 것만 많이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공약이랄까요? 공약했던 대로 좀 일찍 마치도록 할 거예요. 제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질문이나 저한테 하실 말씀 있으시면 욕하셔도 좋고 강의에 대해서는 어떠셨나요? 토론을 하는 게 낫었을까요? 저기 앞에 청년당원분은 어떠셨어요? 작년이랑 올해랑 어떤가요? 같은 사람한테 들었는데. 네?
맞아요. 이상규 대표께서 그러시더라고요. 작년에 1년마다 한 번씩 듣는데 1년마다 까먹는다고. 잊어버린다고. 근데 잊어버리는 건 나랑 별개라고 생각해서 잊어버리는 게 가장 크겠죠. 예, 그러면 일찍 끝내는 게 좋겠죠.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내년에 또 뵐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